네네. 항암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왜냐면 이제 책이 두꺼워가지고 요거를 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도 제약 시장에서 제일 큰 게 항암제죠. 항암 시장이 가장 크기도 한데 빅파마들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하죠. 투자도 많이 하고. 네,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항암제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이것도 또 시장이 폐암. 폐암? 네, 폐암이 제일 커요. 폐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한국인은 또 이제 막 위암 막 이런 게 제일 익숙하기는 한데 시장은 폐암이 제일 큰 시장 거예요. 자체는 폐암이 제일 큽니다. 투약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폐암으로 적응증 확장을 할 때 그 물질이나 그 항암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요. 네. 다른 네네네. 분야보다 희소암보다는 전망도 조금 더 밝아지고 일단 시장이 넓어야 되니까. 이게 폐암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뭐 담배 많이 피고 뭐 이런 겁니까? 근데 뭐 아니 어떻게 다른 유전자도 거예요? 있죠. 모든 암은 유전 영향도 정말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이나 그런 걸 받으러 가시면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게 가족력 있느냐잖아요. 그냥 유전자도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 변이 혹은 뭐 특정 타겟 단백질이 뭐 과발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암 각각의 병에 의해서도 네. 그리고 대표적인 뭐라 표현을 해야 되나? 표준 항암제? 네네. 표준 의약품이 있어요? 그쵸? 이게 표준이다라고 어디서 정해놓은 거야? 아니면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 표준 항암제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치료제가 보통 표준 치료제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네. 1차 치료제는 저희가 지정을 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아야 1차 치료제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1차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좀 오래 쓰인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단 효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치료제 대비 우위에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한 치료제들을 많이 뜻합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제는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투여를 하는 치료제를 1차 치료제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표준 치료제. 그렇죠. 그게 거의 표준 치료제. 보통 비소세포 폐암은 뭐 타그리소를 투여한다. 이게 이제 타그리소가 표준 치료제이자 1차 치료제라는 걸 뜻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폐암일 경우에는 타그리소 투여가 가장 첫 번째이고 표준이고 비소세포 폐암에서 특히 뭐 EGFR 변이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보통 타그리소를 많이 투여를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레이저 티닙이 좀 등재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레이저 티닙도 표준 치료제로 등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저 티닙은 그 유한양행에서 네네네. 개발한 거. 네. 그래서 미국 이게 이름으로 이제 라즈클루즈로 이제 판매가 어려워. 왜 이렇게 네, 약 이름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이 렉라자죠. 네네네. 한국 이름은 렉라자. 미국 이름은 라즈쿨루즈. 머리 아파. 유한양밖에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레이저 티닙, 렉라자. 또 아까 뭐라고? 라즈쿨루즈. 성분명이랑 예. 그냥 그 제품명인 거죠.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강하나, 미국에서는 뭐 하나케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어디는 렉라자라고 쓰고 어디는 레이저 티닙이라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건데 성분명이 레이저 티닙. 네, 그냥 성분명은 어쨌든 그 약의 뭐 본질인 거죠. 그리고 이름만 그냥 바뀌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렉라자, 네. 미국에서는 뭐라고요? 라즈쿨루즈. 라즈클루즈. 중요한 거는 네. 라즈클루즈냐 뭐 렉라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타그리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타그리소도 8조 원 정도 팔리는 네네네. 블록버스터 그 무약품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말 열심히 판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네. 네.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워낙 시장도 크고 좋은데 거기서 지금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의 병용 투여 이 물질이 얼마나 잘 팔릴지가 지금 관건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우월성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생존 기간이 항암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아직 전체 생존 기간이 풀로 나오질 않았어요.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의 병용 투여 데이터의 전체 생존 기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100%좀 알아야 이게 타그리스와 직접적인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됐을 때 항암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전체 생존 기간이 정말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환자들도 그 약을 더 원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보험 등재가 돼야 되잖아요. 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니까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뭐 내 맘대로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 등재가 빨리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환자가 요구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 자체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뭐 좋고 뭐 잘 팔리고 하면은 좋겠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매출액이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보험 등재, 뭐 리베이트 이런 게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영업력도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존스앤존슨이 최근 항암제 비중이나 항암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암제 쪽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항암제 쪽 매출이 그래도 나름 계속 성장하는 빅파마들 중 하나라서 저는 충분히 항암제 쪽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다면 완전 대박이고 아니면 이제 둘이 같이 쓰여도 충분하죠. 기존 시장을 조금 더 이제 뺏어 먹거나.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판가름 나는 거는 어느 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그쵸. 올라올 수 서서히 있겠네요.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의 SC 제형 지금은 이제 아미반타맙 IV 제형과 병용 투여가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맥 주사. 그쵸.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인 아미반타맙과의 병용 투여 데이터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맥 주사를 맞는 거랑 네. 피하 주사로 맞는 거랑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시장 규모가 커지거나 이렇게 돼요?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는 돈은 또 비슷하대요. 환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IV가 더 돈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SC 제형이 IV 제형보다 편의성에 있어서는 훨씬 그쵸. 더 뛰어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많이 되고 거기에 최근 면역 항암제 혹은 다른 항암제의 트렌드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IV에서 SC로 넘어가는 게 대세이기는 하니까 네. SC의 편의성이나 혹은 IV에서 보였었던 그런 부작용이 SC에는 나오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제 SC 제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SC 제형의 비중이 더더욱 빨리 올라올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빅파마들도 기존 항암제들을 IV에서 SC로 바꾸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미반타맙도 SC 제형으로 나왔을 때 조금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미반타맙 요거는 이제 레이저 티닙하고 병용요법으로 계속 네. 투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레이저 티닙은 혼자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미반타맙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요게 SC 제형으로 가는 것도 그 병용 투여에 대해서 SC 제형으로 같이 가야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편의성은 SC 제형이 우위에 있으니 그걸 승인받는 게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폐암이 시장 규모가 제일 크다. 네. 또 보로노이도 있잖아요. 네네. 보로노이도 비수세포 쪽. 폐암. 네. 근데 여기는 일단은 뭐 레이저 티닙이나 아미반타마 이쪽 진영은 아니고 기존에 사실 거기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어찌됐든 EGFR 변이를 타겟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타그리소 네. 레이저 티닙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변이를 그럼 보로노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변이가 나타나니까 예. 그걸 또 타겟을 하는 거죠. 어쨌든 암은 계속해서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타겟을 잡으면
두더지 게임처럼 다른 쪽이 또 변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나 레이저 트립이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그들을 투여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이를 먼저 잡는 그 시장부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지금 유한양행의 레이저 트립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시장도 나중에 같이 가져가고 싶다.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제 C797S 변이라고 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타그리소 투여했을 때도 레이저 나오고. 티닙을 투여했을 때도 나올 수 많이 있으니. 나오는 변이에요. 어. 그 후에.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양쪽에 다 쓰일 수도 있다. 그렇죠. 2차 치료제로 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거죠. 2차 치료제로. 네네. 그건 이제 변이가 확인된 사람들한테 같이 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보니까 이 보르노이 대표님이 앞에 추천사 써주셨던데. 아, 맞아요. 폐암 다음으로 큰 암 시장은 어디라고? 이제 유방암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유방암, 여자는 이제 유방암, 남자는 뭐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방암이 시장 사이즈는 좀 더 크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표준 항암제가 이제 허셉틴이 사실은 베스트죠. 허투를 타겟하는 표적 항암제 가장 많이 쓰였던. 허셉틴은 사실 그 셀트리온 덕분에 더 많이 들어봤던 이름. 아, 바이오시밀러. 네, 네, 맞아요. 그렇죠. 허셉틴 자체보다는. 그리고 요즘에는 떠오르는 게 에너투죠. 에너투. 허투를 에너투. 타겟하는 ADC 항암제. 어떤 차이인지 조금만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냥 허투 표적 항암제는 예. 허셉틴이고 그건 이제 허투 과발현을 타겟하는 유방암 항암제예요.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고 유방암 항암제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것들 중 하나죠. 그러니까 HER2. 네. 네. 그리고 에너투는 ADC 플랫폼에 허투를 타겟하는 항체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ADC 플랫폼을 활용한 허투 항암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투가 다이치 산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해서 승인을 받았고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달성을 했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항암제죠. 그래서 유방암 항암제에서는 지금 에너투가 거의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에너투가. 네. 거기 요거는 그거네. 그러면 그 뭔가 추진체 같은 걸 더 덧붙인. 그렇죠. 좀 더 그런 개념으로. 네, 허투가 과발현일 때 효능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항암제인 거죠. 엔허투. 네. 다이치 산교,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한 거. 네. 근데 이게 어떤 암종이든 뭐 한 가지가 다 뭐 커버를 한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폐암 시장도 보시면 타그리소만 뭐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 화학요법도 많이 쓰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면역 항암제는 뭐 워낙 적응증 확장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인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뭐 무순암 다 이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암에 걸렸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투여 받아야 되는 거죠. 종류도 많고. 그렇죠. 이야,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 엔허투가 트라스투주맙 테룩스테칸. 이런 거 의사 선생님들은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고. 아, 어렵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또 그 표준 항암제 지위를 또 넘보는 기업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유방암 시장이 또 폐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면. 그렇죠. 근데 요즘 다이치 상큐랑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중인 다토 DXD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것도 ADC 기반이에요. 근데 그 또한 유방암 항암제로도 적응증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네. 대부분 요즘 나오는 항암제들을 보시면요. 유방암이랑 비소세포 폐암 쪽은 적응증을 다 받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시장이 크니까. 적응증을 바꿔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항암제든 뭐 한 가지의 적응증을 대상으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여기서도 통하면 저기서도 암을 잡아내고. 그런 경우가 꽤나 있는 거죠. 허투가 과별현되는 암종이 유방암만 있진 않으니까. 비소세포 폐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유방암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특정 타겟을 개발을 하면 유방암이나 비소세포 폐암 둘 다는 좀 이거는 좀 내가 적응증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일단 크니까. 일석이조.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받으려고 일단 임상을 해보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거의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순차적으로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뭐 흑색종과 같은 적응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적응증 확장을 할 때 이거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은 어디예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선 대장암도 좀 많다고 하고 예. 전립선암도 꽤 크긴 합니다만 제 암 자체가 시장이 웬만하면 다 크기는 해요. 네. 혈액암 시장도 아시겠지만 혈액암 안에서 뭐 진짜 암종이 되게 많잖아요. 고형암 내에서는 이제 뭐 유방암, 미소세포 폐암, 대장암, 췌장암 뭐 다 있는 건데 이제 혈액암도 그 내에서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뭐 백혈병부터 해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막 다 어느 정도는 사이즈가 있고 딱 하나만 이제 대부분 잡고 하진 않아서 그냥 암종 자체는 대부분 사이즈가 꽤나 크고 진짜 희귀암이 아닌 이상 아하. 빅파마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암이라면 일단은 웬만하면 다 커져. 빅파마들이 잡을 만한 그런 시장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뛰어드는 건 사실은 뭐 바이오테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뭐 폐암 분야라든지 네네. 몇 가지가 아직은 안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글로벌리 특출난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싶다면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7, 8년 전 그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막 기술등의 상장 기업들, 네네. 이제 적자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많이 올라올 때도 그랬고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많이 받으려면 일단 항암제 해야 된다. 아, 맞아요. 이런 스토리가 좀 통했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제일 넓으니까. 시장도 제일 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암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 이제 비교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 그리고 유한양의 레이저티닙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어찌됐든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엑스코프리는 뇌전증 약제니까 사람들이 일단 시장 작은 거 아니야?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근데 뇌전증도 시장이 작진 않아요. 일단 거기서 나온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그래도 1.5조씩은 팔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1조 원 정도 팔린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되는 거니까 충분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항암제 시장을 더 선호하고 항암제 시장이 더 크고 항암제에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진짜 좋은 예시가 딱 키투르다? 키투르다가 글로벌 매출 30조 원씩 이제 냈었고 타그리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적 항암제지만 1년 매출이 막 8조 원 이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완전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는 개발하면 대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병용 투여를 하는 기업들도 다 키투르다랑 맞아요. 다 타그리소랑 막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서 네네. 그래야 시장도 넓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인식이 좀 바뀌는 게 항암제에 붙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독자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 항암제가 아니라 플랫폼이죠.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로켓 추진체 같은 거. 네. 아 이렇게 외워야 돼.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은 그 제형을 변경하는 피하 주사 네. 이런 식이었던 거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또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런 특출난 딱 특정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위주로 또 봐야겠네. 이렇게 또 인식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냥 넓은 항암제 시장에서 약간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미 많이 넘어왔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희귀 질환이나 희귀 암종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성이 큰 데를 확실히 좋아하는 그런 인식은 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그런지. 근데 이게 특히 우리는 이제 그 주식 시장 중심으로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을 쳐다봐서 그렇지 그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희귀 질환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해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벌써 몇 년
꽤 말이죠. 오래됐죠.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잊혀져 있긴 한데 또 그런 게 주목을 받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희귀 질환 시장이 커요. 희귀 질환 위주로 라이선스 계약을 유독 많이 하는 빅파마들도 많고 네. 희귀 질환 쪽에 대해서 뭐 제 강의에도 뭐 그때 막 얘기를 드렸었지만 희귀 질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희귀 질환의 경우 경쟁사가 많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희귀질환 시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길고 오래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 스토리가 잘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 메지온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9천억이네. 여기는 여전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다시 신약 승인 신청을 하신다고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뭐 달라지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근데 똑같죠.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걸로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뭐 환자 수를 뭐 늘렸다든지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참 그때그때 스타가 되는 기업, 주목을 많이 받는 뭐 기전, 뭐 치료제 분야 이거는 항상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임상 2상 간다. 2상 됐다. 3상 간다. 요게 아니라 그죠. 요즘에는 그걸로는 네. 더 이상은 관심을 크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느냐 혹은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후기 임상 단계로 갔는데 계약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들 선호를 안 하시는 분위기긴 합니다. 얼추 이제 후기 임상으로 가는데 너무 후기 임상인데 이제는 진짜 안 팔렸나 보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이쯤에서 라이선스 아웃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못하네? 별로 이런 입질이 없나 보네. 인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다른 기업들이 3상 갔다가 넘어지고 3상 갔는데 아무도 안 사주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맞아요. 현실에 약간 눈을 뜨는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체 임상을 계속 오래 한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더욱이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같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확장성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바이오텍은 계속해서 라이선스 아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렇죠. 사업자들하고. 플랫폼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술을 내어주고 뭐 거기에 다른 항체를 붙인다든지 혹은 다른 빅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을 다른 제형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꾸준하다라는 게 그런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의 눈도 이제 한 가지의 대박에서 확장성이라는 걸로 네, 간 네.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유용한 아이디어일 수 그렇죠. 있겠고. 한 개로 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 분산시키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나오면 베스트다.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항암제가 없는 암 분야도 근데 있을 꽤 거 아니에요. 있죠. 무주공산일 수도 있겠고 이게 또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겠고.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비어 있는 분야는 어디예요? 췌장암이나 간암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암은 이제 항암제를 써요. 쓰기도 하고 많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수술이 더 예후가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이제 면역 항암제나 병용투여 요법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간암은 생각보다 수술 선호도가 조금 더 높고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뭐 그냥 다른 항암제들을 써서 효과는 본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간암을 위한 정말 좋은 항암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아직까지 없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에 있어서는 진짜 허투 타겟이 너무너무 많고 허투가 양성인 유방암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허투만 잡아도 유방암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암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단 초기에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췌장암도 이게 효과적인 그 항암제가 없어서 그게 조금 지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책을 보니까 네. 간세포암 치료제는 뭐 바이엘의 넥사바도 있고 있긴 예, 있지만 제넨텍의 아바스틴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완전 간세포암을 위한 그런 치료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특정 암종에서 어떤 항암제를 썼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나 뭐 전체 생존 기간이 되게 높고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치료제들을 간암 환자 혹은 간세포암 환자 혹은 췌장암 환자한테 썼을 때 더 낮게 나오죠. 이제 효능이나 생존 기간이나 그런 게 괜찮게는 나올 수 있지만 뭐 완치가 된다든지 혹은 이 암종에서 정말 좋은 예후가 나온다든지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효과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치료제가 있기는 있지만 맞아요. 간이나 췌장 쪽에 항암제를 만들면 사실상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좋은 약이 나왔을 때 그럴 수 있고 지금 옵디보랑 병용 투여를 해서 네. 간암 쪽에서 좀 지금 어떻게든 승인을 받고 거기서 이제 다들 간암 치료제로 많이 쓰일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진짜 간암을 지금 면역항암제나 허투 타겟의 N02 수준의 효능을 내는 그런 항암제는 아직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간이나 췌장은 그렇죠. 저도 뭐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희귀염 같은 경우에도 희귀염, 희귀암 같은 희귀암. 경우에도 아직 약이 정말 없는 경우도 꽤나 많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옛날에 카티 나오기 전에 혈액암 쪽도 정말 좋은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티가 나오고 혈액암 쪽이 확실히 지금 많이 사는 분들도 많아지고 완전관해라는 그렇죠. 이제 완치율이 높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간암이랑 췌장암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료제가 있기는 한데 뭐 완치 사례가 많은 그런 치료제가 그건 없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거의 뭐 췌장암은 걸리면은 그쵸. 거의 이제 뭐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 그러면은 여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오션으로 보고 네네네. 도전은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쉽지는 않았으니까 네네.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질 않는 거고 약간 여기에다가 그러면 ADC 같은 이제 플랫폼을 붙여서 네. 간이나 췌장 쪽을 더 타겟팅하는 그런 쪽으로도 더 아이디어가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ADC든 뭐 방사성약품이든 뭐든 다 이쪽까지 확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일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조금 더 시장성이 큰 분야를 먼저 타겟해서 그쪽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이 췌장암이나 간암까지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뭐 공통적으로 발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기반으로 잡게 된다면 이제 간암이나 췌장암에서 갑자기 효과가 확 잘 나오는 그런 치료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쓰셨는데 이게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매우 낮고 맞아요. 이미 뭐 어떤 통증이 있어서 발견하고 나면 이미 또 이미 늦었을 맞아요. 수도 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거 맞아요. 췌장암이었던 거잖아요. 아 이게 참 이 40대 이제 남성으로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야이기는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특히 암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었는데 뭐 시장이 넓기도 하고 또 이쪽에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기도 하고 해서 혹시나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암제 시장이라든지 네. 항암제 치료 개발 기업들을 볼 때 조금 더 유념해야 할 포인트 한 가지만 짚어주시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일단 너무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타겟만을 개발하는 기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타겟도 어떤 치료제를 만들 때 그 타겟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타겟을 빅파마들도 좋아하지 완전한 너무 심각한 퍼스트 인 클래스 있잖아요. 네, 그 네. 누구도 개발하고 있지 않은 내가 그냥 찾아서 붙인 뭐 그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을 거기 때문에 항암제를 개발조차 힘들 뿐더러 효능이 잘 나오기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타겟 위주의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 조금 더 이제 현실성 있게. 그쵸. 왜냐면은 타겟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셀 항암제 수 없이 내에서 많겠죠. 너무너무 많고 지금 뭐 논문이나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나온 것들이 진짜 많아서 사실 그것만 기반으로 항암제만 개발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데이 클래스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 약간 조금 이제 제목에 과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하루는 공부 시간으로 24시간. 맞아요. 근데 약간 그거 같아. 이게 진짜 거의 그 기초부터 각 산업별 여러 가지 이제 다 알려주시는데 강하나 연구원님의 뭐 유튜브가 됐든 강의가 됐든 약간 동영상적인 거랑 같이 들으면서 봐야 네네네. 되새김질이 되겠네. 저 강의든 뭐 유튜브도 왜냐면 이게 돌아서 뭐 이것도 까먹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번은 읽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진짜 천천히 24시간 동안 그 그러니까. 집중을 하던지. 그러니까 이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리가캠 투자하신 분들이나 알테오젠 투자, 야, 너 그런 것도 모르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유한양이 투자한 사람 아니면 레이저 티닙하고 라즈 클루즈하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그렇죠. 랭라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쵸. 사실 레이저 티닙에 레이저 나가는 줄 알고. 근데 진짜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예.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자기가 투자한 기업을 조금 알기 위해서 그쵸, 혹은 그쵸.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런 거는 알아서 나쁠 게 없거든요. 약간 이제 넓게 네. 또 다른 분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또 인류의 그 지속을 그쵸. 위해서라도 약간 이쪽은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공부를 좀 넓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하나 연구원하고 저희가 함께했던 특강은 이제 온라인도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이제 네. 온라인 접수가 다 이제 끝난다라는 거. 네. 10월 20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서 맞다 그때 그 말씀해 주셨어. 근데 9월 말에 그때 막 그 제약바이오 좀 조정받을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이 9월 중순부터 진짜 조정받고 좋다. 있었나? 예. 그래서 9월 말 뭐 10월 초 조정받을 때 이때 관심 가져야 된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게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중순 넘어갔고. 근데 저는 뭐 12월까지는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 대세장이 지금 온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공부해둬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그쪽 투자를 막 조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뭐 추천줄 이런 거 더더욱 아니고 내 공부를 좀 넓게 해놔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개념으로. 바이오 대세장은 몇 년에 한 번씩은 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오진 않아요.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바이오 살아나겠냐? 그쵸. 거의 뭐 바이오 얘기하면은 막 쓰레기 취급당했어요. 맞아요. 너 진짜 무엇을 바이오 막 이상한 거 사지 말라고. 근데 바이오 올해 보세요. 그러게.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공부를 또 해놔야 된다. 해놓으면 한강 작가님 아니고 하나강 작가님, 강하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